네, 안녕하세요.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건국대학교 안과의 신현진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은 저희가 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긴 명절 연휴 동안에 뭘 할까? 부모님도 뵙고 또 뭐 밀렸던 논문도 써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획 제일 잘 세우셔가지고 긴 명절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알찬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눈꺼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안과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눈꺼풀 질환들을 보지만은 때로는 눈꺼풀만큼 어려운 질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꺼풀이 말하는 숨겨진 질병의 신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안과에서 흔히 보게 되는 눈꺼풀 질환인데요. 눈꺼풀 종양도 있고요. 또 눈썹이 안으로 말리는 안검내반, 또 눈꺼풀이 찢어지는 안검열상, 또 다래끼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런 질환들은 딱 봐도 겉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눈꺼풀도 우리 몸의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전신 질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그 눈꺼풀 질환을 통해서 거꾸로 전신 질환을 우리가 추적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눈꺼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가든 버라이어티, 정원에 많은 색색 다양한 꽃들과 나무가 있는 것처럼 눈꺼풀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호들을 가지고 어떤 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잡아내고 추적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안과 의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꺼풀에 숨겨진 질병의 신호, 단순한 눈꺼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모나리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신비한 미소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보면은 모나리자 보면은 요 눈하고 손등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 아래쪽에 눈꺼풀에 뭔가 이렇게 황색 덩어리가 있고요. 손에는 뭔가 험프 덩어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것이 황색종인데요. 우리가 잔셀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렇게 PR 지방에 침착이 돼가 조직에 침착이 돼가지고 그게 보이는 건데요. 이 손에 있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모나리자는 그 당시에 심각한 고지혈증 앓았을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이나 어떤 뇌졸중의 어떤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꺼풀의 사인을 통하여서 저 환자분이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분이 모르던 질환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중대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안과사의 역할이고 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꺼풀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눈꺼풀은 굉장히 얇죠. 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몸이 붓거나 우리 몸에서 수분이 절유되면은 눈꺼풀도 금방 잘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요. 혈관이 많습니다. 혈관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빈혈이 있으면은 결막에 있는 혈관이 창백해지기도 하고요. 신경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근무력증이나 이게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눈꺼풀이 금방 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밤새고 피곤하면은 어떻습니까? 눈꺼풀이 금방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꺼풀에 뭔가 혹이 있거나 그러면은 누가 딱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눈꺼풀이 돌출되거나 그래도 금방 알 수 있고 해서 눈꺼풀의 이상은 우리가 얇고 또 눈꺼풀의 혈관과 신경이 많고 또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눈꺼풀이 전신질환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눈꺼풀이 탱탱 붓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약 먹고 두드러기 나거나 그러면 볼 수 있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야식으로 라면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몸에 그런 소금기, 그러니까 고염분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수분을 안고 가죠. 그런데 주무시는 동안 대사가 적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대로 수분이 체류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탱탱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노폐물이 배출되지가 않고 또한 심장이 안 좋아서 순환이 안 되는 분들도 눈꺼풀이 잘 붓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비동염이 있거나 하면은 이 눈꺼풀은 부비동 바로 주변이기 때문에 이런 데 염증이 같이 영향을 줘서 눈꺼풀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환자분들이 선생님 눈꺼풀이 부었어요라고 오지만은 안과 의사들은 그 안에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알레르기냐 감염이냐 전신의 문제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눈꺼풀을 뒤집으면 우리가 결막이 있죠. 눈꺼풀을 뒤집으면은 여기 보시면 많은 혈관들이 보입니다. 원래 정상은 이렇게 혈관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창백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빈혈, 피가 모자란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예인데요. 16세 여자 환자분이 뭔가 좀 잘 안 보여요.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라고 제 외래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망막을 봤더니 이 시신경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피가 보였었고요. 결막을 뒤져보니까 굉장히 창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빈혈도 있고 망막에는 뭔가 이렇게 과도하게 피가 없어가지고 혈관이 늘어나면서 피가 나는 소견이 보이고 해서 얼른 혈액 검사를 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자 학생은 결국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됐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눈 증상으로 왔지만은 안과사는 그 환자가 갖고 있던 결막의 충혈 소견, 망막 소견 하나하나를 합쳐가지고 그 환자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전신적인 문제를 역으로 찾아내고 그걸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눈꺼풀로 나타날 수 있는 신경 근육 질환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내분비 질환, 종양, 그리고 감염 및 면역 질환, 그다음에 뇌 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눈꺼풀에 대해서 제가 해부학이나 좀 기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꺼풀의 역할은 눈을 보호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눈물 배출에 관여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눈물샘에 나온 눈물이 이 코 쪽으로 이동해서 이 코 눈물관을 통해서 이 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넣을 때도 안약 맛이 찝찝하게 느껴지는 것도 요 코하고 입을 연결해주는 코 눈물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눈물이 나온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코 눈물관으로 눈물이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눈꺼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피상을 조절하죠. 그러니까 눈부시면 눈을 감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꺼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몇 가지 신경들이 있고 근육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눈꺼풀에 딱딱한 건판 위에 붙어가지고 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번 뇌신경인데 이게 우리 중뇌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뇌인데 거기서 출발한 신경이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가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번 신경은 눈꺼풀을 올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눈에도 근육에도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요 3번 신경이 뭐 뇌의 문제나 다른 어떤 이상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에는 눈꺼풀도 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눈도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올리는 근 바로 뒤에는 우리가 이제 뮬러근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근육이 한 겹 더 있는데요.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눈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뮬러근은 교감신경,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감신경 역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커지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뮬러근인데요. 뮬러근은 시상이라는 뇌에서 출발해서 이 교감신경은 이 시상이라는 뇌에서 출발해서 뇌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간 다음에 이 폐 척추를 지나서 목동맥을 따라서 이 눈에 있는 뮬러근을 분포하죠. 굉장히 경로가 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뮬러근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이 경로 어디선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폐에 이 암이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이 교감신경이 망가져서 안검하수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목동맥이 망가지는 경우에도 이 안검하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동맥이 찢어지는 경우를 목동맥 박리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눈꺼풀이 처지고 또한 동공이 정상보다 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교감신경이 뮬러근에 작용해서 눈을 올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동자를 크게 해주는 이 동자 확장 근육에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눈이 동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목동맥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은 뭐 다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목동맥이 찢어지면은 환자분들이 눈꺼풀이 살짝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동공이 약간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목동맥 박리를 진단할 수 있고요. 그걸 빨리 치료해서 목동맥 박리가 뇌졸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눈을 뜨는 근육은 우리가 이제 이마근이 있습니다. 이마를 올려가지고 눈썹을 들고 눈을 뜰 수 있는데요. 이 이마근을 작용하는 신경은 바로 7번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7번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눈썹이 밑으로 처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7번 뇌신경이 눈을 감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 뇌신경 마비가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눈을 잘 못 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눈을 뜨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안화사, 안면마비 오면 눈이 잘 안 감기죠. 눈이 잘 마르고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눈이 안 감기기 때문에 눈물을 이동시켜주는 펌프가 작동이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불편한 것이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다음으로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그 질병 시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근무력증이 나왔던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성유리 씨가 주연한 눈의 여왕,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 아마 저랑 동시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유리 씨가 앓고 있던 것이 근무력증,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갔었는데요. 이 성유리 씨가 힘이 빠져서 툭툭 갑자기 쓰러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어주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근무력증은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그런데요. 많은 환자들, 한 절반 정도 환자분들은 전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안과에 먼저 옵니다. 안과에 뭐라고 오시냐면 이렇게 선생님 오후만 되면은 피곤하면은 한쪽 눈꺼풀이 처진다고 이렇게 먼저 안과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있으면은 근육을 먹여 살리는 것은 신경입니다. 마치 차에도 휘발유가 가야지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근육도 신경에서 분비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기름이 있어야지 근육도 수축을 하면서 움직이는데요. 이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수용체에 이 엉뚱한 그 수용체를 공격하는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 수용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근육이 잘 안 움직이겠죠. 이게 바로 근무력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프로 근무력증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집에서 있습니다. 아마 자꾸 눈꺼풀이 오염면 처진다 이런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 눈꺼풀이 내려왔는데요. 이럴 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얼음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각얼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쿠팡에서 배달한 다음에 거기서 얼음팩 있는 거 갖다가 얼려가지고 눈에 한 5분 정도 얼려놓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얼음을 올려놓은 다음에 눈꺼풀이 확 떠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근무력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아세틸콜린이라는 그걸 분해하는 물질들을 이런 얼음 검사를 하면은 그런 분해 효소들이 억제가 되면서 아세틸콜린이 많아지기 때문에 눈꺼풀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꾸 눈꺼풀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근무력증은 기본적으로 피곤한 어떤 피곤함을 느끼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위를 보면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쓰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거울을 보고서 이 위를 보고 있을 때 한 1분 동안 했을 때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근무력증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 근무력증 환자분들 중에서 이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만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전체 10%고요. 대다수는 90%는 이 복시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시가 없으면은 일단 눈꺼풀 처짐이 없다 하더라도 근무력증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기 때문에 일단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파킨슨 병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킨슨이 있을 때는 involuntary closure, 우리가 내가 원치 않아도 눈꺼풀이 자꾸 감기고 깜빡거리는 안검 연축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말해서 안검 연축이 있는데 최근에 행동이 좀 느려지고 또한 떨림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혹시 환자분 파킨슨 검사 받아봤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파킨슨하고 잘 동반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안검 연축, 눈 자꾸 감기는 병, 그다음에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눈뜨기 행위 상실증과 안검 연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검 연축은 자꾸 눈꺼풀이 꽉꽉 감기는 거고요. 눈뜨기 상실증은 내가 눈을 뜨고 싶어 자꾸 노력을 하는데 뭔가 눈뜨기의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눈을 싹 뜨면 눈이 또 잘 떠지는 그런 병이 바로 눈뜨기 상실증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눈을 뜨려면은 눈을 감는 근육은 이완이 돼야 되고요. 눈을 뜨는 근육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밀한 뇌에 정밀한 어떤 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잘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활한 운동, 협업 운동이 안 돼서 생기는 것이 바로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유전성, 대사성 근육병증이 있을 때도 눈꺼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움직이고 근육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사성 근육병증은 뭔가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는 어떤 그런 병인데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하는 것이 바로 눈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눈꺼풀은 우리가 계속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니까 1분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한 20번 정도 눈꺼풀은 깜빡깜빡거립니다.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있는 어떤 유전병이나 대사병증, 근육병증이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이렇게 눈꺼풀이 감기는 어떤 그런 질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환자들이
안과에 이렇게 눈꺼풀이 감겨요. 이렇게 왔지만은 만약에 이런 대사성 근육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성 근육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문제는 눈꺼풀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기본적으로 세포 내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유전병이라면은 우리 몸의 다른 기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다 뭔가 기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청신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으면은 귀가 잘 안 들릴 것이고요. 만약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심장에 병이 생길 것이고요. 콩팥, 위, 여러 가지 뇌 이런 데에 다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어서 뭐 경련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심장은 우리가 잘 못 뛰면 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안과에 왔을 때 만약에 저희들은 근육병증이나 어떤 유전성 병증 의심되면은 환자분이 여쭤봅니다. 혹시 최근에 심전도 하신 적 있나요? 부정맥은 없나요? 다른 문제 없나 물어보시고 안 하셨다 하시면은 혹시 모르니까 심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신경안과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내분비 질환이 있을 때에도 눈꺼풀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갑상샘 눈병증입니다. 우리가 갑상샘은 여기 목에 있는 우리 몸의 화력 발전소죠. 에너지를 바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거 우리가 그레이브스 디지즈 하는데 이럴 때 눈에 있는 근육이 커지기도 하고요. 이 근육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이 활발하게 이게 분열하면서 눈도 돌출되고 어떤 경우에는 복시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제 인상이 바뀌었어요. 눈꺼풀이 붓고 뭔가 눈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충혈도 되고 눈도 돌출되는 것 같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갑상선 항진증이 나타나는 눈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볼 때 보호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사실 그분이 보호자로 왔다 하더라도 물어봅니다. 혹시 갑상선 검사 해보셨나요? 물어보시고요. 없다고 하면은 끝나시고 바로 내과에 가셔서 인근 내과에서 꼭 검사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도움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오셔서 선생님 말씀대로 검사했더니 진짜 항진증이 있었네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눈꺼풀 뒤당김이라고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은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는 증상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한눈 또는 두 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꺼풀이 붓기도 하고 또 충혈도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눈 주변에 있는 지방이 증식하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 돌출되기도 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는 거꾸로 눈꺼풀이 부어서 안과에 와서 안과 의사한테 갑상선 항진증 검사를 권유받고 이걸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쿠싱 증후군인데요. 쿠싱 증후군 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얼굴 붓는 거죠. 우리가 저 달덩이 얼굴, 문페이스란 말도 쓰는데요. 이런 쿠싱 증후군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몸에 과다한 겁니다. 많이 스테로이드를 먹던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기관이 우리 부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신에서 뭔가 종양이 있던지 해가지고 아니면 뇌하수체에서 문제 있던지 해서 이 과도하게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수분을 절유시키고 지방을 재배치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붓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목 뒤에 험프라고 해서 이렇게 혹이 만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논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싱 증후군에서 콜티졸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트륨을 제흡수해서 수분을 절유시켜서 이렇게 눈이 탱탱 부어서 오신 분인데 결국 이분은 이제 쿠싱으로 진단이 거꾸로 됐던 케이스가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눈꺼풀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사인은 바로 눈꺼풀 조양입니다. 이제 이분은 실제로 제 환자분이기도 하고 이제 환자분 허락하에서 논문에도 환자분 케이스를 실었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은 이제 수개월 전부터 4개월 전 발생한 이 눈꺼풀에 뭔가 혹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재밌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실은요. 8개월 전에 대장암으로 환자분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몇 기 기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수가 1기, 1기, 2기, 3기, 4기 있는데 이 4기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1기나 2기는 암이 그 자리에 국한된 것이고요. 이 3기 넘어가면은 암이 그 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혈관이나 림프절을 침범하고 4기 같은 경우 알다시피 대장암이 간이나 폐 이런 데다 전이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대장암으로 수술받는데 3기 정도 왔다 갔다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작은 혹이 다래끼, 이런 다래끼나 다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조직 검사를 했었고요. 결과 이렇게 대장암에서 나왔던 어떤 조직 병리와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대장암의 어떤 세포들이 눈으로 가서 눈꺼풀로 가서 마찬가지 종괴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암의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꺼풀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이상들이 전이 되어서 눈꺼풀에 종양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눈꺼풀에 아주 뚜렷한 이상으로 오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눈꺼풀 종양이라고 맞추는 것은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쉴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있는 이제 종양을 보시는 안과 종양을 보시는 선생님께서 내신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눈꺼풀에 이런 혹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모두 다 눈꺼풀에 혹으로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신의 종양, 폐나 위나 뭐 난소나 이런 종양이 있어서 그 종양이 눈으로 전이돼서 안과에 왔던 환자들을 키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전신의 종양이 눈꺼풀에서도 전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림프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림프는 우리 몸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적을 공격하는 우리 몸을 도와주는 세포들입니다. 뭐 B세포와 T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림프 세포들, 혈액에 떠다니는 림프구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훈련소들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가 뭐 목에도 있고 겨드랑이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감기 걸리고 하면 여기에 딱딱하게 붙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림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걸 우리가 종양, 림프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목이나 아니면 겨드랑이나 이런 데에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림프종이 이런 데뿐만 아니라 눈꺼풀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꺼풀이 붓는 경우, 특히나 눈물샘 이쪽이 붓는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림프종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환자분들이 다 눈꺼풀이 부었어요, 아니면은 흰자에 뭐가 있어요라고 왔지만은 전부 다 결론적으로 조직 검사에서 림프종으로 진단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안과에 왔지만 뜻하지 않게 내가 몰랐던 전신질환을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신경섬유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경섬유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세포, 시완세포라고 하는 신경세포와 또 주변에 있는 조직에 생기는 양성종양입니다. 사실은 말이 양성종양인데 환자분들 삶의 질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양성 결절들이 뭐 손끝뿐만 아니라 뭐 얼굴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카페레 반점이라 해서 갈색 반점, 큰 반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특히나 이런 신경섬유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꾸로 이제 눈꺼풀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신경섬유종을 진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환자가 왔을 때 신경섬유종이 있는 환자가 이런 눈꺼풀에 혹으로 왔으면은 이것이 단순한 다래끼가 아니라 신경섬유종임을 또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감염 및 면역 질환이 있을 때에도 눈꺼풀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헤르페스 감염인데요. 눈꺼풀에 이렇게 포진, 이렇게 수포가 있고 포진이 있을 때, 딱지가 있을 때 헤르페스 감염을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구나, 이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면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다른 뭐 기타 면역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병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히 소아에서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했을 때 눈이 확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부비동염이 악화되면서 부비동염의 염증이 눈꺼풀로 같이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좀 써줘야 되는데요. 부비동 주변에, 눈꺼풀 주변에 부비동, 이게 우리가 사골동도 있고 상악동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염증이 생기면은 같이 눈꺼풀이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에서 감기 이후에 눈꺼풀이 붓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비동염도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통풍 아십니까? 통풍. 그러니까 바람만 쐬도 아프다. 이게 통풍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손발에 결절이 있고요. 아니면 귀에 결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에 결절이 있고 이렇게 많이들 오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걸 우리 토파이라 하는데 이런 결절들이 뭐 이게 귀나 손끝 이런 데 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 어떤 종물, 눈에 혹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혹으로 왔지만은 단순 다래끼가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모양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나가고 환자가 이미 내가 통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몰랐던 경우에는 거꾸로 환자분의 통풍 검사, 요상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우리가 권유를 해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콩팥 아니면 늑막염 또 심장 여러 신경계에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루푸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체중도 빠질 수 있고요. 또 발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피부나 이런 데는 어떤 홍반 낭창이라 해가지고 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탈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는데 바로
루푸스를 진단한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눈꺼풀 부종입니다. 이게 눈꺼풀 주변이 이런 식으로 붓습니다. 이렇게 부으면은 우리가 루푸스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고 그에 맞는 혈액 검사를 하고 또한 류마티스 내과로 환자를 의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좀 오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IgG4 연관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IgG4 연관질환인데 우리 몸의 췌장, 뇌, 눈, 심장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IgG는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뜻입니다. 이 면역 글로불린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밖에 있는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은 그것과 싸우는 게 바로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죠. 근데 이런 면역 글로불린이 뭐 G도 있고 D도 있고 A도 있고 E도 있고 막 한데 그런 면역 글로불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IgG입니다. 그래서 5개의 면역 글로불린 중에 하나가 바로 IgG인데요. 그 중에서도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타입, 이 IgG 네 번째 타입을 우리 IgG4라고 하는데 이 타입이 비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체액에서 혈액에서 증가한 것을 우리가 IgG4 연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IgG4 연관 질환이 있을 때 IgG4라는 증가된 항체가 혈액을 돌면서 우리 몸의 전신을 다 침범하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있는 눈 근육 또한 눈물샘, 침샘 이런 데를 다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눈물샘이 부어 오셨을 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단순 눈물샘 부종이 아니라 바로 IgG4 연관 질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엔 반드시 우리가 뭐 PET-CT를 찍던 해가지고 이런 IgG4 연관 질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다른 데는 침범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눈꺼풀 부종으로 왔는데 굉장히 소화성 궤양이 있었고 췌장 기능이 안 좋다 했을 때에는 IgG4를 의심할 수도 있고요. IgG4를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내시경 췌장 검사를 통해서 췌장에도 침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들 눈꺼풀 부종이 있지만은 이것이 전신 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몸에 면역 질환이 있을 때도 눈꺼풀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 보통 환자들이 뭐 설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질환을 먼저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부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점막이 붓기 때문에 눈꺼풀이 빨개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눈물샘이 부어가지고 눈이 팅팅 부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대장성 궤양염을 진단해서 환자분이 치료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복통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환자분들께 내시경을 권해서 이런 대장의 어떤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아밀로이드증이라는 어떤 그런 대사질환도 있는데요.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것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우리 몸의 신체에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그 기능장애, 예를 들어 심장에 축적이 되거나 하면은 심장 기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 생길 수 있고 콩팥에 침막이 침투되면은 콩팥 기능, 노폐물을 치우는 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증도 문제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꺼풀에도 아밀로이드 침착이 돼서 환자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환자분들이 이 아밀로이드증에 의해서 다른 장기가 망가진 데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신경계 질환도 바로 아주 중요하게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3번 뇌신경마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올리는 근육은 3번 뇌신경이 담당하는데 이 3번 뇌신경은 눈꺼풀 올리는 근육뿐만 아니라 눈에 있는 다른 근육도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3번 뇌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눈꺼풀이 처지면서 동시에 다른 근육에도 마비가 와서 눈이 잘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3번 뇌신경 마비, 즉 안검 하수 눈꺼풀 처짐과 눈이 잘 안 움직여서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머리에 두통이 심하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 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뇌 동맥류입니다. 이게 터지면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3번 신경이 동맥류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급성 통증을 동반한 눈꺼풀 처짐과 복시를 주소로 환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두통이 있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처지면서 둘러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이 동맥류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8세 남자 하나,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갖고 온 케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보면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눈꺼풀이 조금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작고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랫 눈꺼풀도 왼쪽에 비해서 약간 올라가 있고 동시에 이 애기 동자, 이 동자를 보면은 왼쪽보다 오른쪽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너 증후군이라는 건데 호너 증후군은 교감신경계에서 지배를 받는
눈꺼풀에 있는 뮬러근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지면서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동공입니다. 동공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좋으니까 동공이 작아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왼쪽은 약간 불그스름하죠. 근데 오른쪽은 이렇게 불그스름하지 않고 약간 창백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기본적으로 혈관 자리에 작용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뭔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워킨 사인이라 합니다. 할러킨 사인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우리가 조커 같죠. 이제 조커 같은데 이런 사인이 있을 때 마치 교감신경 이상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호너 증후군이 어린아이에 있을 경우에는 가끔 우리가 신경 모세포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모세포종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이 내려와서 이게 폐까지 내려와서 눈까지 가는 길에 어딘가 있어서 그 교감신경 가는 길을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아이들이 눈꺼풀이 내려오고 동공이 작아지고 이런 호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 신경 모세포종이 우리가 눈 주변으로 침투하면은 눈꺼풀 주변에 이렇게 출혈이 생깁니다. 혈관이 망가지고 출혈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라쿠나이, 이 너구리 눈이죠. 라쿠나이 증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거는 애들이 넘어서 다친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라쿠나이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 모세포종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도 이렇게 눈꺼풀이 부어 있었고요. 결국 눈이 부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신경 모세포종이 발견된 그런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눈꺼풀 처짐 또한 이제 안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4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교통사고 이후에 갑작스럽게 통증과 동반된 눈꺼풀 처짐으로 오셨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약간 동공이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너 증후군인데요. 이 호너 증후군 특히 교통사고 이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지면서 통증이 있으면서 동공이 작아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목동맥이 박리된 목동맥이 찢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다음에 안검하수가 있으면서 동공이 작아졌다. 그러니까 동공 크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셀프 카메라 있죠. 핸드폰 꺼내신 다음에 셀피를 찍으면은 양쪽 동공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꺼풀이 작은데 뭔가 동공이 짝짝이다.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 목동맥이 찢어져도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동맥에 작용하는 이쪽 얼굴 감각의 신경은 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핵이 이게 목에서 이렇게 길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맥이 찢어지는 경우에도 우리가 연관통이라 하죠. 심장마비가 있을 때 우리가 심장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아니면 왼쪽 팔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이 연관되어 있을 때, 신경핵이 연관되어 있을 때 그 핵이 신경이 지배하는 다른 부분도 같이 아픈 걸 연관통이라는데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거꾸로 목이 아파도 목동맥의 문제에서 눈이 아파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것이 머리를 MRI를 찍으면 머리 MRI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 쪽에 MRA, A는 혈관, 엔지오라는 뜻이거든요. 목 쪽에 혈관을 포함한 검사를 해야지만 이상이 나올 수 있고요. 단순 눈 CT를 찍거나 아예 머리 MRI를 찍으면 아무런 이상이 안 나오고 정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맞는 부위를 맞는 검사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이 선생님 밖에서 검사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꼭 영상 원본을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하는 이유가 맞는 이제 부위와 맞는 모드로 검사를 했는지를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목동맥 박리는 우리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과도한 카이로프랙티스를 이렇게 받아서 목이 확 꺾이는 경우에도 발생한 경우가 논문에 보고된 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뷰티 파워 신드롬이라 해서 이렇게 목을 과도하게 신전시키고 목을 감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목이 과하게 젖혀지는 경우에도 발생된 예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갑자기 이게 위로 확 당겨지는 걸 우리가 눈꺼풀 뒤당김이라 하는데요. 굉장히 놀란 눈 같죠. 이렇게 눈이 놀라게 동그랗게 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놀래서 그런 게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뇌에 중뇌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꺼풀을 작용해서 작용하는 3번 신경을 내보내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뭔가 뇌에 혹이 있어가지고 요 중뇌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꺼풀 올리는 근육을 적절히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계속 파이어링,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계속 떠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증상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콜리어 리드 리트랙션, 콜리의 사인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뇌의 문제, 중뇌의 특히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분들은 빛에는 동공이 반응 안 하지만 가까운 물체를 보게 하면은 동공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된다 그러면 내가 셀카를 찍어가지고 불빛에는 반응 안 하는데 혹시라도 가까운 물체 왔을 때
동공이 작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뇌에 어떤 출혈이나 아니면 중뇌를 압박하는 종양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고요. 특히 아이들은 이 수두증이라 해서 뇌압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한쪽 눈꺼풀은 올라가 있는데 한쪽 눈꺼풀은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하는데 플러스는 눈꺼풀이 올라간 거고요. 마이너스 눈꺼풀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중뇌 쪽을 뭔가 누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눈꺼풀이 자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눈꺼풀을 동시에 들면서 한쪽 병변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이 3번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눈꺼풀이 같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뇌에 어떤 문제를 시사하는 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 감기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 감기 행위 상실증이 하는데 내가 깜빡깜빡거리는 어떤 그런 반사적인 거는 되는데 눈을 감아보세요 하면은 눈을 못 감는 겁니다. 참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뇌경색이 왔던 케이스인데요. 이 저널에 나온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눈을 그냥 깜빡깜빡 감습니다. 중간중간 감죠. 감는데 의사가 눈을 감아보세요 얘기하면은 눈을 전혀 못 감습니다. 이쪽을 못 감는 거 보이시죠? 못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인 눈 감기는 가는데 명령에 의해서 눈이 안 감기는 것들 우리가 눈 감기행위 상실증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뇌의 문제 이후에 전두엽이나 이런 데 문제, 뇌졸중 이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40세 환자분이신데요. 저한테 온 거는 환자분이 눈꺼풀에 봉화지겸 세균성 감염이 있다고 해서 경구 항생제를 먹었지만은 차도가 없자 대학병원 가서 정맥으로 주사를 맞아보라고 해서 환자분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눈이 부어 있고 결막도 튀어나와 있고 그랬던 건데요. 실제로 이분은 저희가 영상 검사를 해보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하얀 거 보이시죠? 요 하얀 게 점점 이제 오른쪽과 비교해서 왼쪽이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보시면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인데요. 요 하얀색이 혈관입니다. 혈관이 오른쪽은 거의 안 보이는데 왼쪽은 되게 크게 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동맥 해면정 동맥류라는 병이 있는데요. 목에 있는 동맥하고 그다음에 정맥이 합쳐지는 부위가 눈 뒤에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가 서로 원래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충격이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새끼리 생기면은 동맥이 있는 강한 압력이 정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정맥 흐름이 뒤로 빠지는 걸 방해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정맥이 순환한 다음에 눈 뒤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눈이 이게 탱탱 붓고 환자분의 안구 돌출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눈꺼풀은 우리 겉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고 또 많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서 감기일 수도 있고 그런 기관입니다. 하지만은 눈꺼풀 이상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혈액 및 순환기 이상이나 또 알레르기 및 피부 질환, 또는 감염성 질환, 또 류마티스 및 면역 질환, 또한 신경학적 이상, 또한 유전성 대사 질환 등 다양한 몸의 전신 질환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꺼풀이 뭔가 이상하다 단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그런 이상이 지속되시면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셔서 내 눈꺼풀 이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 올려주신 제가 질문을 또 보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에 가니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아파서 힘든데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백내장은 아프진 않습니다. 우리가 백내장이라는 것은 눈에 있는 수정체가 노화가 돼서 딱딱해지고 혼탁해지는 백내장인데요. 거기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눈이 아프다고 하신 거는 뭐 건조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과에 가셨더니 백내장이 같이 있네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이미니님 라섹 15일차입니다. 눈꺼풀 아래쪽이 따갑습니다. 인공 눈물을 저만 해도 계속 따갑고 세수를 하면은 조금 완화가 된다고 했는데요. 왜 이럴까요? 속눈썹이랑 눈 주변에 눈썹이 많이 껴서 손으로 떼기는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제 눈 주변에 뭐 눈곱이 껴서 떼는 건 좋은데 조심스럽게 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아니면 눈 자체, 안구 자체를 문지르는 건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라섹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눈이 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고 하기 때문에 눈물약을 계속 점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수를 하면 조금 완화되는 게 우리가 수분이 있죠.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기, 수분 때문에 눈이 좀 편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눈이 아프고 그러면은 눈물약과 더불어서 혈청약이라고 해서 피를 뽑아서 만든 안약이 있는데 그런 걸 써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젤 같은 눈물 연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면은 조금 더 눈에 어떤 보습 효과 또 눈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통증 완화를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도 보통은 조금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호님, 눈 건조가 너무 심해요. 눈 찜질 후 눈꺼풀 세정제 닦기 1회씩 5일 차인데도 여전히 건조하고 열감이 있습니다. 눈물이 너무 없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이제 눈 건조가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 많이 물어보는 게 혹시라도 입도 같이 마르시나요? 물 없이는 식사를 못 하시나 물어보시는데요. 만약에 눈도 건조하고 입도 너무 말라서 내가 물 없이 식사를 못 한다 그러면은 단순 안 건조증이 아니라 뭐 쇼그램병 같은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쇼그램병은 눈물샘과 침샘을 망가뜨리는 몸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눈물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약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면역 억제제나 아니면 필로칼핀이라 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좀 공급해주는 그런 약제를 같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한다면은 눈물약뿐 아니라 또 눈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샌드위치거든요. 물이 있으면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정말 이러지 말라고 그 바깥에는 기름층이 있고요. 그 눈물이 눈에 잘 붙어 있으라고 점액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말고도 기름을 공급해주는 눈물 연고가 있고요. 또 점액을 공급해주는 디코아포졸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병용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권희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안과에서 주로 검사받은 30대 남자입니다. 이전에 안과 다녀왔는데 속눈썹이 많이 길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속눈썹은 제가 남들보다 길긴 합니다. 속눈썹을 자르면은 눈으로 퍼지지는 않는 것일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통 속눈썹이 찌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르는 것을 이제 많이 권유는 안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썹이 이렇게 원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그런 원주 모양인데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눈썹을 자르면은 두꺼운 밑둥이 더 눈을 세게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내가 자가로 아니면 안과에서 뽑겠다 하면 괜찮은데요. 오히려 이제 애들같이 협조가 안 돼서 눈썹을 뽑기 어려운 경우에는 눈썹 뽑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아래에 두꺼운 눈을 더 긁어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 간혹 가다가 집에서 수술 뽑는다 하다가 잘못하면 눈을 좀 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눈썹을 뽑는 것보다 만약에 이제 눈썹이 많이 찌른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시술이나 수술을 권해드리는데요. 한두 개 찌르는 경우에는 눈썹의 모낭을 전기침으로 지지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썹이 전반적으로 찌른다. 그러면 그것을 눈썹 회전술을 해가지고 눈썹이 안 찔리게 돌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강나엽님, 검색하다 보니까 메이그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희귀 질환하는데 혹시 환자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메이그 증후군은 우리가 디스토니아라는 병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근긴장 이상증입니다. 내가 근육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저한테 많이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이제 신경안과 하다 보니까 안검 연축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메이그 증후군 환자분들 오신데 안검 연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눈의 눈꺼풀이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확 감기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턱까지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같이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목소리 나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메이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엔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69세 여성인데요. 올해 6월쯤에 안압이 많이 올라서 내리는 약을 쓰고 내려갔는데 다행입니다. 8월에 또 그래서 안과 가니 포도막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스테로이드 약 먹으면서 치료되었는데 3일 전 또 포도막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네요. 포도막염 때문에 안압은 오르나요? 라고 하셨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포도막염이 있으면 안압이 오릅니다. 포도막염이라는 것은 눈의 염증인데요. 우리가 전방이라고 해가지고 투명한 각막하고
애기 동자 사이를 전방이라 합니다. 거기에 염증 세포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도 방수라고 해서 물이 있습니다. 우리 혈압이 있는 것처럼 눈에도 물이 있어서 눈의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그 방수가 나가는 그 하수도가 전방이라는 구조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염증이 하수도에 침착하기 때문에 하수도 기능이 안 좋아서 혈압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포도막염이 자꾸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단순 포도막염이 아니라 몸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전신성 홍모선 낭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궤양대장염들이 다 몸의 자가면역성 질환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거꾸로 안과에 포도막염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재발한 포도막염이 있을 경우에는 포도막염 치료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자가면역 질환이 같이 있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심김님, 눈꺼풀이 한쪽이 늦게 떠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싸게 했는데 나중에 풀어져서 레이저 수술을 했는데 뭔가 떠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먼저, 눈꺼풀 한쪽 눈이 늦게 떠지는 경우는 그쪽에 좀 이제 안검하수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신 걸로 봐서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것 같고요.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가 퇴행성 안검하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꺼풀을 올리는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눈꺼풀 올리는 근육이 이 건판, 딱딱한 눈꺼풀 딱딱한 부분을 건판이 하는데 거기랑 탁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눈을 올리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늦게 떠질 수가 있는데 이게 한쪽만 그럴 수도 있고 양쪽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후발 백내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얇은 막에 먼지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새 걸로 갈아도 먼지가 낄 수 있는 것처럼 후발 백내장은 또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그냥 우리가 닦아주면 되는 것인데요. 바로 레이저로 닦아줍니다. 레이저로 닦아주면 잘 닦이는데요. 근데 레이저를 닦으면 그 찌꺼기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비문증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서서히 좋아집니다. 몸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HY님,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근시가 다시 왔습니다. 외출할 때 렌즈 사용은 괜찮은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은 눈 뒤쪽이고 렌즈는 앞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막 뒤쪽에 인공수정체를 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렌즈는 각막 앞에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긴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데릭 팡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람세이 헌트 증후군으로 해서 안면 마비 후 악어 눈물 증후군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검색해보니 보톡스 치료로 보존적 치료만 가능한지요? 그리고 지속적인 보톡스 치료 단점도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면신경 마비가 있은 다음에 신경이 마비되고 재생이 될 때 이상재생이 일어나면은 그게 엉뚱하게 원래 신경이 안가될 부분에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신경 마비된 다음에 이 7번 신경이 이제 그 눈물을 분비한 눈물샘의 분포를 하는 수가 있는데요. 악어 눈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어가 뭘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악어 눈물을 하는데 7번 신경이 분포하는데 바로 혀입니다. 미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때 눈물이 막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 내가 악어 눈물 때문에 직원들하고 식사를 못한다는 거 창피해가지고 자꾸 눈물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게 직원들하고 식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보톡스 놔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눈물샘에 보톡스를 오면은 눈물샘에서 보톡스 나오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을 막는 것이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가 안 되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번 주사하면은 제 연구에서는 한 6개월 정도 갔었었고요. 그리고 주사를 하면은 맞으신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원치 않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눈꺼풀이 일시적으로 처지거나 아니면 물체가 겹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통은 한 달 내에 물론 좋아진 경우가 많지만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로스키스님, 저는 색소성 망막 디스트로피 RP인데요. ERG 검사에서 ERG 검사의 망막의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명수능 검사가 약간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명수능 검사는 우리가 밝을 때 보는 원뿔 세포 기능을 보는 거고요. 암수능 검사는 어두울 때 기능하는 막대 세포를 보는 게 그 암수능 기능 검사입니다. 근데 암수능 기능 검사는 정상이라 하셨었고요. 자동 시야 검사 정상, 수동 시야 검사상 윗시야 손상, 하부 망막 손상 상태입니다. 시력도 1.0이고 30대 후반인데요.
대학병원 가봤는데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미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외선도 차단 위해서 변색 안경도 바꾸신 것 같고요. 네, 그러셨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유전자 검사에서 모든 병의 원인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이제까지 나온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에 맞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유전자 이상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VUS라고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유전자다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어떤 우리가 병적 유전자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게 몇 년 측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든 유전 질환의 유전자 이상을 다 모르기도 하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자꾸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르는 유전자 이상이 밝혀지고 있고 유전자 이상을 밝힐수록 저희가 어떻게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치료에도 한 발짝씩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또 치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부는 살아있기 때문에 시력을 아마 잘 나오시는 것 같고 주변부가 아마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이제 해로운 물질들 담배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같은 거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변색 안경 끼시면서 눈에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정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뎁스님, 루테인 같은 영양제가 실제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루테인은 망막의 황반이라 해서 중심에 있는 황반의 구성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루테인을 계속 먹는 것이 우리가 더 좋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양 보조제 같은 경우들은 골고루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은 이제 부족하지 않는데 엑스트라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유용성은 아직까지는 좀 더 과학적인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철기님 제가 눈을 뜨고 자는데 안대를 쓰고 자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이 말라서 굉장히 눈이 아프고 피곤하다 그럴 경우에는 안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안대를 써도 아침이라면은 눈이 따갑고 아파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눈물 연고를 넣으신 다음에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게 유니랩 있죠. 우리가 이렇게 비닐 랩을 갖다가 눈에 덮고 주무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아침에 눈이 촉촉하고 눈 뜨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유리바다님, 치매 환자도 백양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인지 기능이 감퇴되어서 대화가 어렵고 아프면은 몸을 가만히 있기 어려운데요 주셨는데 사실은 치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이제 경도여서 환자분하고 의사가 소통이 되는 정도면 국소마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환자분 중에서는 막 정말 이제 조금 아프면 막 갑자기 난리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소 마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요. 전신 마취는 이제 개인 병원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고요. 대학병원급에서 가셔서 상담을 해서 전신 마취로 그냥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사랑님, 비문증이 있는데 아이틱스 복용하면은 비문증이 없어지는지요?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비문증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실은 많은 경우가 이제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문증이 많고요. 일부가 망막 박리, 망막 열공, 그다음에 뭐 눈의 출혈 이런 거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가 노화의 비문증은 아직까지는 뾰족한 치료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간에는 뭐 파인애플을 먹으면은 파인애플에 있는 효소들이 그런 비문증을 녹여서 좋다더라 이런 논문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문증, 노화의 비문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눈 수술입니다. 근데 눈 수술 자체가 좀 제법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 고려볼 수 있지만은 보통은 적응을 하면은요 처음보다는 되게 덜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님 눈이 부어서 혈관종이랑 후방 염증이 있는지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티타늄 판이 있습니다. MRI 못 찍나요? 티타늄 찍을 수 있습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MRI가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속에다 못 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이 있어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눈꺼풀 다양한 질환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눈꺼풀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몸에 어떤 전신 질환이 하나에 쌓이냐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